딸만 낳는다고 쫓아냈더니 20년 뒤 재벌 그룹 이사회장 자리에 나타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그날 밤 비에 젖은 채 보따리 들고 쫓겨났던 며느리와 5딸들이었어요. 대리석 바닥 위 검은 제네시스가 도착합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웅성대죠. 정장 차림의 순애가 천천히 걸어 들어옵니다. 그 뒤로는 명품 수트를 입은 5딸들이 당당히 뒤따릅니다. 끓는 고등어 조림 냄새, 아이들이 눈치만 보며 밥을 먹습니다. 시어머니의 수저가 탁 내려치며 고함이 터집니다. 아들 하나 못 낳고 계집애만 줄줄이 5이냐? 당장 내일 짐 싸서 나가라! 아이들이 떨리는 손으로 서로를 붙잡습니다. 그렇게 길거리로 버려졌던 여자와 5딸들. 그들이 20년 뒤 어떻게 시댁의 숨통을 끊어놓는 재벌 그룹의 주인이 되었는지 이제 누가 쓸모없다 말할 수 있을까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주 감동적인 속 시원한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달아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시골집 저녁 6시 부엌에서는 고등어 조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가스레인지 앞에서 국자로 간을 맞춰보고 있었죠. 짭조름한 국물 맛이 혀끝에 감돌았지만 마음 한편은 무거웠어요. 오늘도 또 시어머니의 그 말을 들어야 할 텐데 말이에요. 엄마, 밥 다 됐어요? 12살 넷째 지연이가 부엌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작은 얼굴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순애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지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응, 곧 차려줄게. 언니들이랑 먼저 방에 있어. 부엌에서 거실로 나가며 순애는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차갑게 발바닥을 스쳤고 거실 한가운데 놓인 육각 밥상 위로 저녁 준비를 시작했죠. 고등어 조림, 시금치나물, 부추전, 된장찌개. 정성스럽게 준비한 반찬들이 하나둘 상 위에 올려졌어요. 어머니, 진지 드세요. 순애의 목소리에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63살의 시어머니는 늘 그랬듯 입꼬리를 살짝 내리며 밥상을 훑어보았죠. 그 시선이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또 고등어냐? 매번 똑같은 반찬만 해대고. 죄송해요. 시장에서 싱싱한 걸로 골라왔는데. 변명은 어쨌든 5명이나 되는 것들 먹여 살리느라 집안 살림이 이 모양이지. 시어머니의 날선 말에 순애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남편 태수는 옆에서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고 5딸들은 눈치를 보며 조용히 숟가락을 들고 있었죠. 큰딸이 벌써 16인데 공부만 하고 앉았지. 둘째도 14이고 아들 하나 없으니 이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 시어머니가 된장찌개를 떠먹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순애의 손이 살짝 떨렸지만 참아내며 막내 은주의 밥그릇에 고등어살을 발라주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태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아이들도 다 똑똑하고 순애도 정말 열심히. 열심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어요. 수저 놓는 소리가 딱 하고 울렸죠. 열심히 해서 이 꼴이냐? 아들 하나 못 낳고 계집애만 5이나 줄줄이 낳아놓고는 열심히라고? 순애는 고개를 더 깊숙이 숙였습니다. 20년간 이 집에서 살면서 단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 없던 그녀였죠. 큰딸 혜진이가 작게 할머니 라고 중얼거렸지만 시어머니의 분노는 이미 폭발하고 있었어요. 이 집안대가 끊어졌어. 끊어져 버렸다고. 쾅! 시어머니가 밥그릇을 탁자에 내려치자 된장찌개가 튀어올랐습니다. 순애는 재빨리 행주로 닦으려 했지만 시어머니의 손이 그녀의 손목을 잡아챘죠. 내가 왜 이런 꼴을 봐야 하나. 며느리 복도 이 모양이고 손자보는 낙도 없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하다고 뭐가 달라져. 이 집에서 쓸모없는 것들만 늘어나고 있으니 말이야. 부엌에서는 아직도 가스레인지 위에 후라이팬에서 기름이 지글지글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그 소리와 대조적으로 거실의 공기는 얼어붙어 있었죠. 5딸들은 숨죽인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태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담배를 찾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태수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너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지? 아들 하나 없으니 누가 이 집안을 이어받겠어? 태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어머니, 애들이 다 착하고 착한 게 밥 먹여주나? 집안대를 이을 수 있나? 그 순간 순애는 마치 가슴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20년을 함께 살면서도 남편은 여전히 제 편이 되어주지 못했죠. 시어머니는 일어서며 순애를 내려다보았어요. 그렇다면 답은 하나야. 이 집에서 나가. 너희 모녀가 나가버려. 어머니, 그런 말씀을. 아니면 뭐 하나 이 상황이 나아지겠어? 애들만 더 크고 나이만 더 먹고 차라리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낫겠어. 순애는 5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혜진이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선영이는 눈물을 참으려 애쓰고 있었죠. 미경이와 지연이는 서로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막내 은주는 엄마 치마폭을 잡고 있었어요.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 이 집에 더 이상 있을 자리는 없어. 시어머니의 선언이 떨어지자 거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기름 끓는 소리만이 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죠. 그날 밤 순애는 잠들지 못하고 5딸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다닥다닥 붙어 자고 있는 아이들. 내일부터 이 아이들과 함께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바로 그 다음 날 순애와 5딸들은 정말로 집에서 쫓겨나게 됐죠. 그날 밤 순애는 한잠도 못 잤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새벽 5시가 되자 더 이상 누워있을 수 없어서 부엌으로 나갔죠. 습관처럼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주전자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손이 덜덜 떨려서 물이 바닥에 쏟아졌죠. 20년 동안 매일 아침 했던 일인데 오늘만큼은 모든 게 어색하고 낯설었어요. 정말 나가야 하나? 갈 곳도 없는데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친정은 일찍 연을 끊었고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도 없었어요. 20년을 오직 이 집과 가족만 바라보고 살았거든요. 안방에서 시어머니와 태수의 대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태수야,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야 돼. 네, 어머니. 그런데 애들이 불쌍해서. 불쌍하긴. 계집애 5이나 키우느라 집안이 거덜났는데. 순애는 부엌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기도 힘들었거든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7시가 되자 아이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침상을 차려야 할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손이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큰딸 혜진이가 부엌으로 들어와 엄마를 보더니 깜짝 놀랐죠. 엄마,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요?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혜진이는 엄마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어요. 8시 반, 태수가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로 나왔어요. 순애와 눈이 마주쳤지만 태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모습에서 순애는 모든 걸 깨달았어요. 아, 정말 끝이구나. 남편마저 포기했구나. 9시가 되자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죠. 이제 정리하자. 짐 싸서 나가. 그 말이 떨어지자 순애는 주저앉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보고 있어서 간신히 버텼죠. 5딸들이 식탁에 앉아 있었는데
모두 엄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하루만 더. 안 돼. 오늘 당장.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20년을 함께 산 며느리를 내쫓는 것에 대한 미안함 같은 건 전혀 없었죠. 순애는 방으로 들어가서 옷장을 열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담긴 물건들. 하지만 정작 가져갈 수 있는 건 몇 개 되지 않았어요. 손이 떨려서 옷을 제대로 개지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정말 어떻게 하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당장 오늘 밤 잠잘 곳도 내일 아침 아이들 먹일 것도 없었거든요. 아이들도 하나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이었죠. 특히 막내 은주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냐고요? 은주의 울음소리에 순애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거든요. 오후 2시쯤 짐 정리가 끝났습니다. 낡은 보따리 5개에 온 가족의 소지품이 담겼죠. 순애는 마지막으로 부엌을 둘러보았어요. 20년 동안 매일 서 있던 그 자리였는데 이제는 영영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울면 안 됐거든요.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설상가상이었죠. 빨리 나가. 비 온다. 시어머니의 재촉에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씩 현관문을 나섰죠. 혜진이가 맨 앞에서 뒤이어 다른 아이들이 따라 나갔어요. 마지막으로 순애가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뒤에서 문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관뚜껑 덮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비가 점점 굵어졌어요. 순애는 서둘러 우산을 펼쳤지만 6명이 다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비에 젖어가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동네 어귀를 지날 때 이웃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빗소리와 함께 들렸죠. 젖은 며느리 결국 쫓겨나네. 아들 못 낳아서 적골 됐다더라. 순애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어요. 부끄럽고 창피했지만 그보다도 막막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어요. 낡은 정류장 지붕 아래 피했지만 의미가 없었죠.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어보았습니다. 3만 원 남짓. 이 돈으로 6명이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모텔비만 해도 하루에 2만 원은 들 텐데. 정말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20년을 의지해왔던 집과 남편을 모두 잃고 이제는 정말 맨손으로 시작해야 하는 거였어요. 버스가 왔어요. 순애는 어떻게든 아이들을 태웠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냥 앉아 있을 뿐이었죠. 창밖으로 고향 마을이 멀어져 갔어요.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 그곳을 순애는 절망에 빠진 채 앞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버스는 2시간을 달려 대전역 앞에서 멈췄습니다. 순애는 아이들과 함께 비를 맞으며 내렸죠. 완전히 낯선 도시였어요. 순애에게는 이곳에 딱 한 사람 아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20년 전 결혼하기 전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미숙이가 대전에 산다고 했던 기억이 났어요. 연락처는 없었지만 그때 미숙이가 시장 근처에 산다고 했던 말이 기억났거든요. 엄마, 여기가 어디예요? 둘째 선영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애는 억지로 웃어 보였어요. 대전이야. 엄마 옛날 친구가 여기 산다고 했거든. 사실 미숙이를 찾을 수 있을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2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 그곳에 살고 있을까요? 일단 역 근처 여관부터 찾았어요. 대성여관이라는 간판이 걸린 낡은 건물이었죠. 하룻밤에 얼마예요? 2만 원이요.
순애는 지갑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이제 7,000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좁은 방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순애는 새벽부터 미숙이를 찾아 나섰어요. 역 주변 시장을 하나씩 돌아다니며 물어봤죠. 혹시 박미숙이라는 사람 아세요? 40 정도 되는 여자인데.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대전이 생각보다 큰 도시였거든요. 오후가 되어서야 중앙시장에서 희소식을 들었어요. 박미숙? 아, 그 사람 여기서 몇 년 전까지 떡볶이 장사했었는데 지금은 청주로 이사 갔다던데. 청주, 또 다른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더 이상 갈 수도 없었어요. 그럼 여기서라도 살아보자. 순애는 결심했습니다. 완전히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라도 새로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중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보증인도 없고 경력도 애매한 상황에서는 아무도 선뜻 일을 맡기려 하지 않았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여간비가 떨어졌어요. 여간 주인이 순애를 불렀죠. 아줌마, 돈 없으면 나가야 해요. 하루만 더 기다려주세요. 내일 꼭 구해올게요. 하지만 여간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여기 장사하는 곳이야. 할 수 없이 순애는 아이들과 함께 여간을 나왔어요. 갈 곳이 없어서 시장 한 구석에서 밤을 보냈죠. 늦가을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엄마, 추워요. 막내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애는 은주를 꼭 안아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일찍 나와서 시장 준비를 하던 할머니였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애들이 이렇게 떨고 있네. 죄송해요. 임시로 하룻밤만. 할머니는 박할머니였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혼자 나물 장사를 하고 있었죠. 우리 집 창고에서라도 자지 그래. 애들이 얼어 죽겠네. 순애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박할머니의 창고는 좁고 습했지만 그래도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낡은 이불 몇 장을 깔고 6명이 겨우 누웠죠. 다음 날부터 순애는 박할머니를 도왔습니다. 나무를 다듬고 손님들에게 팔고 정리하는 일을 했어요. 하루 일당은 10,000원이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반찬도 만들 수 있어요. 반찬? 고등어 조림, 부추전 이런 거요. 박할머니가 관심을 보였어요. 한번 만들어봐. 순애는 시장에서 재료를 사다가 고등어 조림을 끓였습니다. 작은 가스버너 위에서 정성스럽게 끓인 고등어 조림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풍겼죠. 박할머니가 맛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머, 이게 무슨 맛이야? 우리 며느리보다 훨씬 낫네. 그럼 같이 팔아봐도 될까요? 그래, 해보자. 작은 좌판에 박할머니의 나물과 순애의 반찬을 함께 놓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 보고는 그냥 지나갔죠. 하지만 한 아주머니가 고등어 조림을 사서 맛을 보더니 다음 날 또 왔어요. 어제 그 고등어 조림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거 정말 맛있더라. 하나 더 주세요. 그 아주머니가 이웃에게 소문을 냈나 봐요. 며칠 후부터 고등어 조림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비법이 있나요? 그냥 정성껏 끓이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자 하루 매출이 3만 원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박할머니와 반반씩 나눠 가져도 15,000원이었죠. 이제 컵라면이 아닌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아이들도 각자 할 일을 찾았습니다. 혜진이는 근처 분식집에서 설거지를, 선영이는 신문 배달을, 미경이와 지연이는 전단지 돌리는 일을 했어요. 막내 은주만 근처 초등학교에 전학을 갔죠. 2달 후 순애는 박할머니에게 제안했어요. 할머니,
우리 좀 더 큰 자리로 옮겨볼까요? 큰 자리? 시장 입구 쪽에 빈자리가 있던데 거기서 하면 손님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박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보자. 요즘 장사가 잘 되니까. 시장 입구로 자리를 옮긴 후 매출이 2배로 늘었어요. 하루에 5만 원씩 벌기 시작했죠. 순애의 몫은 2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순애는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는 제대로 된 집에서 살고 아이들을 다시 학교에 보내고 싶었거든요. 저녁에 창고에서 아이들과 둘러앉아 라면을 끓여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이제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혜진이가 말했어요. 응, 조금씩. 우리 힘으로 해나가고 있어. 할머니한테 쫓겨났을 때는 정말 끝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누구 눈치도 안 봐도 되고 좋아요. 아이들의 말에 순애는 뭉클했습니다. 비록 창고에서 자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지만 이전보다 훨씬 자유로웠어요. 그날 밤 순애는 작은 공책에 계획을 적어봤습니다. 1년 후에는 월세방으로 이사하고 2년 후에는 작은 가게를 차리고 3년 후에는 아이들을 다시 학교에 보내자고. 아직은 꿈 같은 이야기였지만 매일 조금씩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이제는 우리 가족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유로웠거든요.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순애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고등어 조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스버너 위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창고 안에 울렸죠. 그런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어요. 요즘 하루에 4시간도 못 자면서 무리를 했던 거였습니다. 새벽에 반찬 만들고 오전부터 저녁까지 좌판에서 장사하고 밤에는 아이들 챙기느라 몸이 한계에 달해 있었거든요. 순애는 벽에 손을 짚고 간신히 버텼어요. 쓰러질 수는 없었거든요. 이 가족의 기둥은 자신뿐이었으니까요. 오전 10시쯤 시장 입구에서 박할머니와 함께 좌판을 펼쳤습니다. 낡은 테이블 위에 고등어 조림과 부추전, 나물 몇 가지를 놓았죠. 박할머니가 순애의 파란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손님을 받으면서도 계속 어지러웠습니다. 고등어 조림을 담아주다가 그릇을 놓칠 뻔했고 거스름돈을 잘못 계산하기도 했죠. 손이 떨려서 국자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오후 2시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순애는 좌판 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다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시야가 흐려지면서 의식이 멀어져 갔죠. 박할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주변 상인들이 몰려들었고 누군가 구급차를 불렀어요. 좌판 위에 고등어 조림이 그대로 식어가고 있었죠. 순애가 정신을 차린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하얀 천장과 링거줄이 보였고 침대 옆에는 5딸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막내 은주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들어와서 설명했어요. 극심한 피로와 영양실조였다고 했습니다. 몇 달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무리를 했던 결과였죠. 최소 일주일은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말에 순애는 걱정이 됐어요. 일주일 동안 좌판을 못하면 그동안 모은 돈이 다 떨어질 거였어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고요.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순애는 아이들과 마주 앉았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5딸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모두 어른스러워 보였지만 아직 어린아이들이었거든요. 순애는 지금까지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이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또래 아이들처럼 학교도 못 가고 변변한 옷 한 벌도 못 사주고 매일 라면만 먹이고 큰딸 혜진이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16살 아이의 손이 거칠어져 있었죠.
분식집에서 설거지하느라 생긴 상처들이 보였습니다. 그때 혜진이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우리 정말 성공해야 해요.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영이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고 미경이와 지연이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막내 은주마저 진지한 표정이었죠. 순애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자신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요. 아이들도 상처받고 분하고 억울해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특히 시어머니가 했던 그 말들. 딸은 쓸모없다는 그런 말들이 아이들 마음에도 상처를 남겼다는 걸요. 순애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힘이 실렸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모두 사람답게 살아야 해. 그날 밤 순애는 침대 위에서 작은 공책을 꺼냈어요. 병원에서 받은 볼펜으로 첫 페이지에 가족 서약을 적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족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서로 도우며 꿈을 이루어 나간다. 아이들도 하나씩 이름을 적었습니다. 혜진이는 사업가, 선영이는 의사, 미경이는 변호사, 지연이는 컴퓨터 전문가, 은주는 세계 여행이라고 썼죠. 각자의 꿈이 담긴 짧은 단어들이었어요. 순애는 그 공책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이제 목표가 생겼습니다. 단순히 하루하루 버티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성공해서 이 아이들의 꿈을 이뤄주고 싶었어요. 일주일 후 병원에서 나왔을 때 순애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마음은 더 단단해져 있었죠. 박할머니가 좌판에서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순애는 이전과 다른 눈빛으로 시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은 이제 단순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곳이 아니었어요. 더 큰 꿈을 향한 출발점이었죠. 아이들도 각자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녁마다 창고에서 모여서 하루 수입을 계산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공책에는 날마다 새로운 계획들이 적혔어요. 작은 가게를 차리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언제쯤 가능할지, 구체적인 목표들이 하나씩 늘어갔죠. 그날 밤 순애는 공책을 다시 펼쳐봤어요. 가족 서약이 적힌 첫 페이지. 이제 이것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순애의 눈은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거든요. 더 이상 그저 버티는 것이 아니라 꿈을 향해 나아가는 거였어요. 순애가 병원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좌판 매출이 하루 5만 원을 꾸준히 넘기기 시작했죠. 박할머니와 반반씩 나눠도 2만 5천 원이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나아진 수입이었지만 순애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좌판에서 고등어 조림을 팔고 있을 때였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다가와서 고등어 조림을 맛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거 정말 맛있네요.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그 남자는 김 사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시장 근처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죠. 혹시 우리 식당에서 일해볼 생각 없으세요? 반찬 담당으로요. 순애는 깜짝 놀랐어요. 좌판에서 식당으로 올라갈 기회가 온 거였습니다. 김 사장의 식당은 고향집이라는 이름의 작은 한식당이었어요. 테이블 8개짜리의 주방도 그리 크지 않았지만 좌판보다는 훨씬 나은 환경이었죠. 김 사장은 순애에게 조건을 제시했어요. 월급 100만 원에 점심과 저녁 식사 제공, 그리고 남은 반찬은 가져가도 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좌판 수입보다 훨씬 안정적이었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우리 식당 메뉴를 완전히 바꿔보고 싶거든요. 김 사장은 요즘 손님이 줄어서 고민이었다고 했습니다. 근처에 새로 생긴 식당들에 밀려서 매출이 반토막 났다는 거였어요. 순애는 며칠 고민한 끝에 결정했어요. 박할머니에게 사정을 설명하니 흔쾌히 이해해 주었죠. 좋은 기회야, 순애야.
가서 열심히 해봐. 식당에서 일을 시작한 첫 주, 순애는 기존 메뉴를 완전히 뜯어 고쳤습니다. 고등어 조림, 부추전,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메뉴들로 바꿨죠. 특히 고등어 조림은 좌판에서 검증된 히트 메뉴였어요. 김 사장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리뉴얼 오픈 첫날부터 반응이 달랐어요. 점심시간에 고등어 조림 정식을 먹은 손님들이 저녁에 가족을 데리고 다시 왔어요. 사장님, 이 고등어 조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손님들의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순애는 주방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요리했지만 마음은 뿌듯했어요. 한 달 후 식당 매출이 이전의 2배로 늘었어요. 김 사장은 기뻐하며 순애에게 보너스까지 줬어요. 그리고 더 큰 제안을 했죠. 순애 씨, 이 식당 운영권을 넘겨드릴까 해요. 네. 저는 원래 부동산이 본업이거든요. 식당은 부업으로 하던 건데 순애 씨가 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김 사장의 제안은 이랬어요. 식당 권리금 300만 원과 월세 50만 원만 내면 식당을 완전히 넘겨주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동안 순애가 만든 단골 손님들과 입소문까지 포함해서 말이에요. 순애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좌판에서 식당 사장으로 꿈 같은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어요. 300만 원은 순애에게 큰 돈이었어요. 그날 밤 창고에서 아이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혜진이가 그동안 모은 돈을 계산해 봤어요. 좌판 수입과 아이들 아르바이트비를 합쳐서 200만 원 정도 모여 있었죠. 100만 원이 부족하네요. 어떻게 구하지? 순애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둘째 선영이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엄마, 시장 상인회에서 상호부조 같은 거 없나요? 상인회? 순애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방법이었습니다. 박할머니를 통해 알아보니 정말로 상인회에서 창업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조건은 까다로웠습니다. 시장에서 1년 이상 장사한 사람에게 최대 1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주되 매월 10만 원씩 갚아야 했어요. 그리고 상인 5명의 보증이 필요했죠. 순애는 하나씩 찾아다니며 부탁했습니다. 박할머니는 물론이고 옆 좌판 아저씨, 생선가게 아주머니, 정육점 사장까지 다행히 모두 순애의 성실함을 알고 있어서 흔쾌히 보증을 서줬어요. 한 달 후 순애는 드디어 식당 운영권을 넘겨받았습니다. 간판도 새로 만들었어요. 순애네 밥상이라고 썼죠. 소박하지만 정감 있는 이름이었어요. 오픈 첫날 박할머니를 비롯해 시장 상인들이 축하하러 왔어요. 5딸들도 각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혜진이는 계산대를, 선영이는 서빙을, 미경이와 지연이는 설거지를, 막내 은주는 물컵 챙기기를 담당했죠. 저녁에 하루 매출을 계산해 보니 12만 원이었어요. 좌판 시절에 2배가 넘는 수입이었죠. 순애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 정말 해냈네. 아이들의 얼굴에도 희망이 보였습니다. 이제 창고가 아닌 제대로 된 집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순애는 그날 밤 공책에 새로운 계획을 적었어요. 1년 후 월세방 이사, 2년 후 아이들 학교 복학, 3년 후 식당 확장. 꿈이 하나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좌판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식당 사장이 된 순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야 했거든요. 순애네 밥상이 문을 연 지 6달이 지났습니다. 소문이 나면서 점심시간이면 줄이 서기 시작했죠. 특히 순애의 고등어 조림 정식은 오후 2시면 늘 동이 났어요. 하루 매출이 20만 원을 넘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월세와 대출 상환금을 빼고도 순이익이 300만 원 정도 나왔죠. 순애는 이 돈을 조금씩 모아서 시장 근처 상가 지분을 일부 매입하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상가 투자 이야기를 들을 때였습니다. 13살 셋째 미경이가 함께 따라왔는데 계약서를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예상치 못한 질문을 했어요. 아저씨, 이 건물 소유권이 분산되어 있는데 나중에 문제 안 생겨요? 중개업소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중학생이 할 법한 질문이 아니었거든요. 미경이는 계약서 구석구석을 살펴보며 이상한 조항들을 하나씩 지적했어요. 순애도 몰랐던 내용들이었죠. 결국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미경이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런데 문제는 한 달 후에 터졌어요. 식당 앞에서 보건소 직원들이 나타난 거였어요. 익명의 신고가 들어왔다면서 위생 점검을 시작했죠. 순애는 위생에 특히 신경 썼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검관들이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냉장고 온도가 미세하게 높다거나 조리도구 보관 방법이 부적절하다거나 결국 영업정지 일주일이라는 처분을 받았어요. 순애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디서 났는지 모르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였어요. 순애네 밥상에서 식중독 났다더라. 위생이 엉망이래 같은 말들이 시장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영업정지가 끝나고 다시 문을 열었지만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하루 매출이 5만 원도 안 되는 날이 계속됐죠. 순애는 절망에 빠졌어요. 그때 넷째 지연이가 나섰습니다. 12살 아이가 PC방에 가서 무언가를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더니 며칠 후 결과를 보여줬어요. 엄마, 이거 봐요. 지연이가 보여준 건 인터넷 지역 커뮤니티였습니다. 순애네 밥상을 옹호하는 글들이 올라와 있었죠. 실제로 식사했던 단골 손님들이 식중독 같은 건 없었다. 가장 깨끗한 식당이다라고 증언하는 내용들이었어요. 지연이는 또 다른 방법도 써봤습니다. 당시 막 생겨나기 시작한 맛집 리뷰 사이트에 순애네 밥상을 등록하고 단골 손님들에게 리뷰를 부탁했던 거예요. 컴퓨터로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순애는 신기해했어요. 12살 아이가 어른들도 모르는 방법을 찾아낸 거였거든요. 미경이도 법적인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도서관에서 관련 법률을 찾아보더니 허위 신고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알아왔어요. 엄마, 누가 신고했는지 알아낼 수 있어요. 정보 공개 청구라는 게 있어요. 2달 후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근처에 새로 생긴 중식당 사장이 경쟁업체를 견제하려고 허위 신고를 한 거였어요. 그 사실이 알려지자 오히려 순애네 밥상에 대한 동정 여론이 일었죠.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리뷰를 보고 찾아오는 새로운 손님들도 늘어났어요. 위기를 극복한 후 매출이 이전보다 더 늘어난 거였습니다. 순애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이들이 단순히 도와주는 수준이 아니라는 걸요. 미경이는 어른들도 놓치는 법적 문제를 발견했고 지연이는 새로운 홍보 방법을 개척했습니다. 저녁에 가족회의를 했어요. 순애는 아이들 앞에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어. 정말 고맙다. 엄마, 우리도 이제 컸잖아요. 혜진이가 말했습니다. 17살이 된 큰딸은 이제 어엿한 어른 같아 보였죠. 그날 밤 순애는 공책에 새로운 계획을 적었어요. 식당 하나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큰 사업을 해야 했고 아이들 각자의 재능도 살려야 했어요. 미경이의 법적 감각, 지연이의 컴퓨터 실력.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느꼈거든요. 시어머니가 쓸모없다고 했던 딸들이 사실은 보석 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상가 지분 매입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경이가 계약서를 검토해주니 실수할 염려도 없었고 지연이가 시장 조사를 도와주니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죠. 위기는 기회였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순애는 아이들의 진짜 실력을 발견했고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됐거든요. 위기를 극복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순애네 밥상은 이제 대전 중앙시장 최고의 맛집으로 자리 잡았죠. 하루 매출이 30만 원을 넘나들었고 순애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시장 근처 상가 3곳의 지분을 조금씩 사들였어요. 어느 월요일 아침 시장 입구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었습니다. 큼직한 공고문이 붙어 있었는데 순애도 가까이 가서 읽어봤죠. 구역 도시재개발구역 지정 공고.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핵심은 명확했어요. 중앙시장 일대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는 거였어요. 앞으로 2년 내에 모든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운 상가와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내용이었죠. 상인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드디어 목돈 생겼다며 좋아했고 어떤 사람은 앞으로 어디서 장사하냐며 걱정했어요. 순애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그날 저녁 식당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셋째 미경이가 공고문을 다시 보자고 했습니다.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된 미경이는 예전보다 더 꼼꼼해져 있었죠. 엄마, 이거 잘 읽어봐야 해요. 미경이는 공고문을 한 줄씩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재개발 방식, 보상 기준, 분양권 우선, 배정 등 14살 아이가 어떻게 이런 걸 다 이해하는지 신기할 정도였어요. 여기 봐요. 상가 소유자는 보상금뿐만 아니라 신축 상가 분양권도 받을 수 있어요.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가 3곳이 모두 재개발 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다음 날 순애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갔어요. 미경이도 함께 따라왔죠. 중개업소 사장은 순애를 보자마자 반가워했습니다. 아, 순애 사장님, 잘 오셨어요. 요즘 문의 전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재개발 소식이 알려지면서 순애가 가진 상가 지분의 가치가 갑자기 뛰었다는 거였어요. 원래 투자한 돈의 3배 정도로 올랐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팔면 손해예요. 미경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재개발이 완료되면 더 오를 거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중개업소 사장이 미경이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중학생이 재개발 과정을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다니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보상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구청 대회의실에 상인들과 건물주들이 모여들었죠. 순애도 미경이와 함께 참석했어요. 공무원이 복잡한 계산식을 설명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이는 열심히 메모를 하며 듣고 있었죠. 엄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얼마인지 계산해 봤어요. 집에 돌아와서 미경이가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설명했습니다. 3곳의 상가 지분으로 받을 보상금이 총 2억 원 정도였고 여기에 신축 상가 분양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순애는 믿을 수 없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보따리 몇 개가 전 재산이었는데 이제는 억 단위 돈을 만질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이제 우리가 선택할 차례야. 순애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더 이상 하루하루 버티는 게 아니라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위치에 온 거였어요. 큰딸 혜진이도 기뻐했습니다. 이제 18살이 된 혜진이는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도 식당 경영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엄마, 이 돈으로 더 큰 사업을 해봐요. 어떤 사업? 여러 개 식당을 차리거나 아니면 다른 업종에도 투자하거나요. 혜진이의 눈에는 사업가의 기질이 보였어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불려나갈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둘째 선영이는 다른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16살이 된 선영이는 검정고시를 치고 나서 의학 공부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엄마,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가난해서 병원 못 가는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순애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시절을 겪으면서도
아이들이 이렇게 꿈을 키우고 있었다니. 넷째 지연이는 컴퓨터에 더욱 관심을 보였습니다. 재개발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서 새로운 사실들을 알아오곤 했거든요. 엄마, 이 지역이 재개발되면 IT 관련 회사들이 많이 들어올 거래요. 막내 은주도 이제 중학생이 됐습니다. 영어 공부에 특히 관심이 많아서 도서관에서 영어 원서를 빌려와 읽고 있었죠. 순애는 그날 밤 공책에 새로운 계획을 적었어요. 재개발이 완료되는 2년 후를 목표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보상금과 분양권을 활용해서 더 큰 사업을 벌이고 아이들 각자의 꿈도 지원해주고 이제는 정말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어요. 무엇보다 아이들 하나하나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됐습니다. 미경이의 법적 감각, 혜진이의 사업 수완, 선영이의 의학적 관심, 지연이의 기술적 능력, 은주의 언어 감각. 시어머니가 쓸모없다고 했던 딸들이 사실은 각자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인재들이었던 거예요. 재개발 소식은 순애 가족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됐어요. 이제는 진짜 큰 무대에서 실력을 발휘할 때가 온 거였거든요. 재개발이 시작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중앙시장은 공사 소음과 먼지로 가득했지만 순애 가족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시간이었어요. 보상금 2억 원과 신축상가 분양권을 받은 순애는 이제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섰거든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아이들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습니다. 혜진이와 선영이는 검정고시를 치렀고 미경이와 지연이는 좋은 사립중학교로 편입했어요. 막내 은주도 외국어 고등학교 진학을 목표로 영어 공부에 매진했죠. 하지만 아이들은 단순히 공부만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영역에서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했거든요. 큰딸 혜진이는 순애의 사업 파트너가 되어 있었어요. 19살이 된 혜진이는 재개발로 받은 돈을 어떻게 투자할지 매일 고민했습니다. 증권회사에 가서 주식 공부를 하고 부동산 투자 세미나에도 참석했죠. 엄마, 이 회사 주식 사보면 어떨까요? 혜진이가 가져온 자료는 당시 막 성장하기 시작한 IT 기업들이었어요. 아직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지만 혜진이는 이 분야의 가능성을 일찍 알아봤던 거예요. 순애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이의 분석을 들어보니 일리가 있었어요. 결국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6개월 만에 2배로 불어났죠. 그때부터 혜진이는 본격적으로 투자 공부에 빠져들었습니다. 경제신문을 읽고 기업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시장 흐름을 예측했어요. 순애보다도 사업에 대한 감각이 뛰어났죠. 둘째 선영이는 의학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검정고시 후 의대 진학을 목표로 공부하면서도 의료 관련 일에 직접 참여해보고 싶어 했어요. 엄마, 제가 의료기기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해봐도 될까요? 선영이는 대전 의료기기 유통업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무 보조였지만 의학 지식이 늘어나면서 점점 중요한 일을 맡게 됐어요. 회사에서도 선영이의 꼼꼼함과 전문성을 인정했죠. 선영이가 발견한 새로운 의료기기 정보 덕분에 순애는 의료기기 유통업에도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지분이었지만 의료 분야 네트워크를 만드는 중요한 발판이 됐죠. 셋째 미경이는 법무 쪽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고등학생이 된 미경이는 순애의 모든 계약서를 검토했어요. 투자 계약, 부동산 매매, 사업자 등록. 미경이가 없었다면 여러 번 손해를 봤을 거예요. 엄마, 이 계약서에 함정이 있어요. 미경이가 지적한 조항들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변호사 수준의 검토를 해내는 고등학생이었죠. 미경이는 또한 순애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일도 도왔어요. 개인 사업자에서 주식회사로 바뀌면서 세금 혜택도 받고 더 큰 투자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넷째 지연이는 IT 분야에서 놀라운 실력을 보였어요.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된 지연이는 홈페이지 제작부터 데이터베이스 관리까지 혼자서 해냈습니다. 순애의 새로운 사업인 온라인 반찬 배달 서비스도 지연이가 구축했어요. 당시만 해도 온라인 주문은 생소한 개념이었는데 지연이는 이미 그 가능성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지연이가 만든 주문 시스템 덕분에 순애의 반찬 사업은 대전 전체로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배달 주문이 하루에 100건을 넘나들기 시작했죠. 막내 은주는 글로벌 감각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어 고등학교에 진학한 은주는 영어와 중국어에 능통했어요. 순애의 사업에 해외 진출 가능성을 제시한 것도 은주였죠. 엄마, 한국 음식이 외국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우리도 수출 사업 해보면 어떨까요? 은주가 가져온 자료를 보니 정말로 한식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은주의 제안을 받아들여 소규모 수출 사업도 시작했어요. 2년이 흐르는 동안 순애의 사업은 놀랍게 성장했어요. 단순한 식당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식음료 법인, 부동산 투자, 온라인 서비스, 수출 사업까지 다양한 분야에 진출한 작은 그룹이 된 거였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5딸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혜진이는 투자 총괄, 선영이는 의료사업, 미경이는 법무, 지연이는 IT, 은주는 해외사업. 완벽한 팀워크였죠. 어느 날 저녁, 새로 이사한 아파트 거실에서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재개발이 완료되면서 순애 가족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거든요. 이제 정말 큰 무대로 나갈 때가 온 것 같아. 순애의 말에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실력과 자본으로 이제는 정말 큰 사업에 도전할 수 있게 됐어요. 혜진이가 준비해온 사업 계획서를 펼쳐 보였어요. 대규모 상장사에 전략적 투자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그룹 경영에 참여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가 할머니 앞에 당당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쓸모없다고 했던 딸들이 이제는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짜 큰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죠. 순애는 가슴이 벅찼어요. 좌판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정말로 재벌 그룹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사이다는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20년이 흘렀습니다. 순애는 이제 57살이 되었어요. 그동안 쌓아온 사업 실력과 딸들의 전문성이 결합되어 마침내 국내 굴지의 재벌 그룹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위치에 올라섰죠. 혜진이는 36살이 되어 그룹 전략투자 총괄을 맡고 있었습니다. 선영이는 의료재단 이사로 활동하면서 대형 병원 경영에 참여했어요. 미경이는 국내 최고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가 되었고 지연이는 IT 전문가로 디지털 플랫폼 사업을 이끌었죠. 막내 은주는 글로벌 사업 담당으로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순애가 이사회장으로 있는 그룹에서 주최하는 동반성장 경영혁신 포럼이 서울 강남의 그랜드 호텔에서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재벌 그룹 회장들과 정부 인사, 언론까지 모두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발표회장은 화려했어요. 천장에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빛나고 800명의 참석자들이 원형 테이블에 앉아 있었죠. 순애는 연단에서 자신의 성공 철학을 차분하게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순애는 미소를 지으며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고 참석자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죠. 행사가 끝난 후 순애는 딸들과 함께 호텔 로비의 VIP 라운지로 향했어요.
대리석 바닥에 발걸음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그때였어요. 로비 한쪽 소파에서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일어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명은 지팡이를 짚고 있는 80대 노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초라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60대 남자였어요. 순애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이 살짝 떨렸어요. 태수는 석 달 전 경제신문에서 순애의 기사를 봤을 때 눈을 의심했어요. 딸만 5 낳아서 무일푼으로 쫓겨난 그 여자가 재벌 그룹 이사회장이라니. 사진을 몇 번이나 들여다봤지만 틀림없이 순애였어요. 태수의 인생은 순애를 내쫓은 후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사업 투자의 실패의 빚더미에 앉았고 17년 전 재혼한 여자는 아들을 낳지 못하자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죠. 이제는 시어머니와 함께 월세 30만 원짜리 원룸에서 라면으로 연명하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시어머니 폐암 진단을 받았을 때 태수는 절망했어요. 수술비만 1,000만 원인데 통장 잔고는 3만 원이었거든요. 어머니, 한 번만 가봅시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어요. 하지만 죽음 앞에서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졌죠. 순애야.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순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VIP 라운지 안쪽에서 5 딸들이 하나씩 고개를 내밀었어요. 모두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고 각자 손에는 명함집과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혜진이가 먼저 나섰어요. 36살의 혜진이는 샤넬 수트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혜진이를 보는 순간 입이 벌어졌어요. 20년 전 그 여린 아이가 이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다니. 다른 딸들도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선영이는 의사 가운 대신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미경이는 변호사답게 검은색 수트 차림이었어요. 지연이는 캐주얼하지만 세련된 옷차림이었고 막내 은주는 글로벌 비즈니스맨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의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 시선을 돌렸어요. 초라한 노인 2명과 화려한 성공한 가족. 대조가 너무 선명했거든요. 태수가 한 걸음 더 다가가려 했지만 혜진이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제스처는 명확했어요.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세요. 혜진아.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혜진이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어요. 대신 순애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시는 분들인가요?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20년 전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손녀가 이제는 자신을 남처럼 대하고 있었거든요. 순애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모르는 분들입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무게는 무거웠어요. 태수의 어깨가 푹 내려앉았습니다. 순애야, 제발 보안에 신고하시겠어요? 아니면 스스로 나가시겠어요? 미경이의 차가운 목소리에 태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호텔 직원들도 이쪽을 주시하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지팡이를 더 꽉 잡았어요.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아직 한마디는 해야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순애의 단호한 말이 대리석 바닥에 울렸어요. 그리고는 딸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5 딸들은 마지막까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시어머니와 태수만 로비에 남겨졌어요.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와 호기심 어린 시선들. 그들은 어떻게든 그 자리를 벗어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눈에는 아직 포기할 수 없다는 빛이 남아 있었어요. 이게 끝일 수는 없었거든요. 호텔에서의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순애는 평소처럼 회사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일은 이미 지나간 일로 여기고 있었죠. 하지만 태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대학병원 진료실에서 받은 진단서를 손에 쥐고 복도를 걸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거든요. 폐암 3기, 수술하지 않으면 6달. 의사의 차분한 설명이 귀에서 맴돌았어요. 시어머니는 병원 침대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한때 그렇게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가끔 잠꼬대로 순애야 라고 중얼거렸는데 태수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찔렸습니다. 태수는 사흘 동안 순애의 회사 앞에서 기다렸어요. 강남 한복판의 유리 건물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드나드는 사람들은 모두 세련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태수의 낡은 점퍼와 해진 구두는 이곳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어요. 경비원들이 여러 번 쫓아냈지만 태수는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하루 종일 버티면서 창밖만 바라봤죠. 카페 직원들의 눈치와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사흘째 저녁 드디어 검은색 제네시스가 지하 주차장에서 나왔어요. 태수는 인도에서 손을 흔들었고 차가 잠시 망설이더니 길가에 멈췄습니다. 뒷좌석 창문이 내려가자 순애의 얼굴이 보였어요. 명품 코트 기세는 다이아몬드 브로치가 반짝이고 있었고 화장도 완벽했습니다. 태수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 같았어요. 근처 호텔 로비 카페로 갔습니다. 대리석 테이블과 가죽 소파,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고급스러운 공간이었죠. 태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위축되었지만 순애는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태수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순애는 시계를 보며 기다리고 있었죠. 침묵이 길어질수록 태수의 손떨림이 심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 겨우 입을 연 태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순애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몇 달 못 산다고 해. 태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순애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도와줄 수 없을까? 그 한마디를 하기까지 태수는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20년 전 자신이 내쫓은 여자에게 무릎을 꿇는 심정이었거든요. 순애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그 작은 소리가 카페 안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안 돼요. 단호한 거절이었어요. 태수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애가 일어서려 하자 태수가 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내 이름을 자꾸 부르셔. 그 말에 순애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곧 다시 걸어나갔습니다. 태수는 혼자 남겨져서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호텔 직원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태수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병원에서 찍은 어머니 사진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잠든 모습. 정말 며칠 못 버틸 것 같아 보였어요. 그날 밤 순애는 딸들과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태수의 방문에 대해 간단히 언급했지만 딸들의 반응은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모두 차가운 거절이었죠. 하지만 순애는 잠들지 못했어요. 침실 창가에 서서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수의 마지막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시어머니가 정말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까? 이틀 후 순애는 조용히 결정을 내렸어요. 딸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혼자만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직접 확인해 봐야 할 것이 있었거든요. 순애는 혼자 병원을 찾았어요. 서울대학병원 암센터 12층,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순애는 중환자실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유리창 너머로 시어머니가 보였어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모습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한때 그렇게 당당했던 사람이 이렇게 작아 보일 줄이야. 순애는 복잡한 심정으로 바라봤어요. 간병인이 시어머니 옆에서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고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미열에 시달리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순애야, 미안해. 내가 틀렸어. 간병인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순애는 모든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후회하고 있었던 거예요. 순애는 간호사실에서 시어머니의 상태를 물어봤어요. 담당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한 달도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어요. 병원을 나오면서 순애는 결심했어요. 미워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던 사람을 이대로 죽게 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순애는 조용히 1,000만 원을 병원에 입금했어요. 딸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익명 후원자라는 명목으로 말이에요. 태수는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무릎이 꺾였어요. 갑자기 나타난 익명의 후원자. 누구인지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순애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암 조직을 깨끗하게 제거했고 시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합병증이 생겼어요. 폐렴이 찾아온 거였죠. 83살의 몸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시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일주일 후 어머니는 마지막 의식이 돌아왔을 때 태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태수야, 순애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그것이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날 밤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태수는 어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순애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대신 며칠 후 순애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변호사를 만나고 온 후였거든요. 혹시 법적으로 자신에게도 권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태수는 순애가 사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찾았어요. 경비실에서 여러 번 연락을 넣어달라고 했지만 순애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순애가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왔어요. 명품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태수와는 여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 같았어요. 왜 자꾸 나타나요? 순애는 피곤한 표정이었어요. 태수는 준비해온 말을 꺼냈어요. 내가 변호사와 상담해 봤는데 법적으로 내게도 권리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순간 순애의 표정이 얼어붙었어요. 수술비까지 내줬는데 이제는 법적 권리를 주장한다는 거였죠. 순애는 휴대폰을 꺼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경아, 지금 당장 와줄래? 응, 급한 일이야. 10분 후 검은색 BMW가 아파트 앞에 멈췄어요. 미경이가 내렸습니다. 33이 된 미경이는 완벽한 변호사 수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고급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미경이는 태수를 한번 훑어보더니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그 파일에는 수십 장의 법률 서류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분이 법적 권리를 주장하신다고요? 미경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전문적이었어요. 변호사로서의 모습이었죠. 미경이가 서류를 하나씩 펼쳐 보였어요. 10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된 가족신탁 서류, 증여계약서, 상속포기각서, 그리고 각종 법적 방어 장치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모든 재산은 이미 10년 전에 합법적으로 저희에게 증여됐습니다. 미경이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법원 도장이 선명한 공식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예요. 오늘 오후에 법원 결정이 났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저희 가족에게 접근하시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벌금은 물론이고 구속될 수도 있어요. 미경이의 설명은 차갑고 정확했어요. 모든 법적 허점이 이미 10년 전부터 완벽하게 막혀 있었던 거예요. 태수는 서류들을 바라보며 절망했습니다. 변호사가 희망적이라고 했던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미경아. 태수가 간신히 입을 열었지만 미경이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저는 미경 변호사입니다. 개인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태수는 모든 걸 포기했어요.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순애는 마지막으로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입니다.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태수는 고개를 떨구고 돌아섰어요.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지만 순애와 미경이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로비의 대리석 바닥에 태수의 발걸음 소리만 쓸쓸하게 울렸어요. 자동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태수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딸들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미경이가 준비해둔 법적 방어막이 얼마나 완벽한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10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한 결과였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어요. 20년간의 한과 상처, 그리고 마지막 정리까지. 순애는 마침내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이제 58살이 되었어요. 그룹 이사회장실에서 내려다보는 한강이 유난히 아름다운 오후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하늘이 한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죠. 순애는 커피잔을 들고 그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태수는 그 후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33제 때도 기일 때도 소식이 없었죠. 아마 어디론가 떠났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진 사람처럼 말이에요. 이사회장실 긴 테이블에는 오늘 있었던 임원회의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업 계획서, 해외 진출 보고서, 사회공헌 활동 계획. 모든 자료에 5딸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혜진이는 이제 그룹 부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투자 전문가로서 업계에서 인정받고 있었죠. 선영이는 의료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무료 진료소를 전국에 10여 곳 운영하고 있었어요. 미경이는 국내 최고의 기업 전문 변호사가 되었고 지연이는 IT 혁신으로 여러 상을 받았어요. 막내 은주는 해외 사업을 총괄하면서 아시아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가족 모임이 있을 예정이었어요. 매월 마지막 일요일은 5딸들과 함께 저녁을 먹는 날이었거든요. 순애가 정한 유일한 가족 규칙이었죠. 노을이 완전히 지고 나자 순애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책상 위에는 오늘 아침 받은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태수였어요. 편지 내용은 간단했어요. 시어머니 일주기를 맞아 보낸 것이었죠. 사과의 말과 함께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순애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딸들을 무시한 것이 평생 후회라고 하셨습니다. 순애는 편지를 다시 접어서 서랍에 넣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6시 순애의 집 거실에는 5딸들이 모여 있었어요. 각자 바쁜 일정을 조정해서 온 거였죠. 거실 테이블에는 순애가 직접 만든 고등어 조림과 부추전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20년 전 좌판에서 팔던 그 메뉴들이었어요. 지금도 순애는 가끔 직접 요리를 했습니다. 그때의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딸들은 어머니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각자의 근황을 나눴어요. 회사 일, 사업 계획, 개인적인 이야기들.
평범한 가족의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순애는 딸들과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큰 창으로는 한강이 보였고 건너편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엄마, 요즘은 어떠세요? 혜진이가 물었어요. 순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정말 좋아. 간단한 대답이었지만 진심이었어요. 이제 순애에게는 누구 눈치를 볼 필요도, 누구를 원망할 이유도 없었거든요. 우리 모두 잘 자랐구나. 순애가 딸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쓸모없다고 했던 딸들이 이제는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 있었어요. 막내 은주가 어머니 어깨에 기대었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너희들이 대단한 거야. 그날 밤 딸들이 돌아간 후 순애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조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했죠. 순애는 지난 20년을 떠올렸습니다. 비 오는 밤 쫓겨나던 순간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길고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창밖으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한강 위로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순애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어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은 못 낳았지만 세상을 움직일 딸들을 길렀어요. 그 말이 새벽 공기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조용하고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20년간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애의 입꼬리에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진 미소였습니다. 한강 위로 해가 완전히 떠올랐어요.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순애와 5 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한 아침이었어요. 평온하고 아름다운 마무리였습니다. 딸만 5이나 낳고도 당당할 수 있을까? 20년 전 비 오는 밤 보따리 하나 들고 쫓겨났던 순애에게 누가 이런 미래를 예상했을까요? 시어머니는 딸은 쓸모없다고 했지만 그 쓸모없는 딸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었습니다. 투자 전문가, 의료진, 변호사, IT 전문가, 글로벌 비즈니스맨.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고 포기하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의지였어요. 순애는 아들을 낳지 못했지만 세상을 움직일 딸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진정한 성공을 이뤄냈죠. 가장 큰 복수는 성공이고 가장 완벽한 대답은 당당한 삶입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편견과 싸우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순애와 5 딸들의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요. 오늘 순애와 5 딸들의 이야기 어찌 보셨습니까? 아들을 낳지 못하였다는 핑계로 모진 비바람 속으로 내쳐졌던 가여운 핏덩이들이 이리도 훌륭한 여장부들로 장성하여 천하를 호령하게 되다니 참으로 가슴이 웅장해지고 통쾌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내린 귀한 여식들을 괄시한 자들의 최후가 어떠한지, 그리고 진정한 복수는 내 스스로 찬란하게 옥좌에 오르는 것임을 이 모녀가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 가슴 시원하고도 뭉클한 사연에 깊이 감화되셨다면 사연 밥상의 구독과 좋아요를 지체 없이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묵은 체증을 단번에 내려줄 진수성찬 같은 사연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쪼록 평안하시고 늘 강건하십시오.